안녕하십니까? EPI 언어바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2024년 7월 기준으로 가장 빅데이터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미국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온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면 좋은데요. 아마도 그날에 나온 데이터와 지지율로부터 변곡점은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에 관련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GDP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페드의 금리이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GDP의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페드의 금리나 횟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까만 색깔이 급하게 내려있는데요. 미국 GDP가 이렇게 꺾이고 있다. 원래는 한 2% 전후가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 근처인데요. 지금 1에서 1.5 사이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1년 내에 한 두 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세 번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고 나서부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펀더멘탈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런 경제 펀더멘탈과 달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그러니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향후에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때가 리만이 터졌을 때고요.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리만 터지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경기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때 그 수준만큼이나 아주 높은 구간에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점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나쁜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실질 경제와 센티멘트, 심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투자자들의 어떤 경제 관련된 주식 관련된 심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미국 S&P 500 지수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트리플 B에서 트리플 A, 그러니까 신용 등급 중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좋은 트리플 A로부터 그리고 회사채 등급 중에서 투자 등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트리플 B의 신용 위험값을 빼보게 되면 이렇게 쭉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 신용 위험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쭉 올라가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둘 간에는 반비례,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신용시장에, 즉 크레딧 마켓에 조금 위험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은 향후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조정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신용 측면과 그리고 주식 가격의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이전에 확실하게 올라가고 확실하게 떨어지던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최근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섯 개 가장 큰 기업의 시가총액의 비율이 전체 500개 S&P 500 내에서의 비중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이죠. 즉 1% 기업에 그러니까 500개 중에서 5개 기업이니까요. 500분의 5, 즉 1%에 해당되는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일 때고요. 그리고 이때가 실질적으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오일 메이저들을 비롯한 특정 종목에 쏠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버블이 있었을 때, 이런 오일 버블 같은 버블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쏠림 현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2차로 QE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답니다. 따라서 이런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유동성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쏠림 현상이 상위 1%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가져갔다는 것은 사실 좀 충격적인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어느 정도였냐 버블이 올 정도면 약 한 18%에서 20%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을 비중을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갔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쏠림 현상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페드가 12개월 내, 즉 1년 내에 금리를 몇 번이나 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원래라면 약 한 50%,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2024년 5월 기준으로 금리를
올해 뭐 하반기 한 번, 내년 상반기 한 번 정도 올려서 1년 내에 한 한 번, 두 번 정도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답변이 사실 주류였습니다. 거의 대다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이번 5월을 지나서 6월 달에 물어봤더니 없던 세 번 컷, 즉 올해 뭐 한 번이나 두 번, 내년 상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즉 합쳐서 한 세 번 정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 생기면서 이 둘을 합하니까 거의 64%, 65%에 해당되는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견이 금리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고 움직임이 바뀌면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헷갈리는 쏠림 현상과 채권시장에서 금리 인하 횟수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이런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글로벌 실물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아무래도 석유, 오일의 소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재고를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마다 1주차부터 51주에서 52주차까지 이 글로벌 오일 재고, 그러니까 석유 재고에 관련된 차트를 연간으로 쭉 그려봤을 때 보면 대부분 상반기에 조금 낮게 가지고 있다가 한 여름쯤에는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소진하면서 재고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러냐? 사실 이게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름쯤 와서 뭐 휴가를 가는 부분도 있고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유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재고 축적을 미리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까만 색깔을 보게 되면 최근 5년 사이에서 가장 재고가 낮은 수준. 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산업자, 유통업자들의 생각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경기가 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자산 가격에 이렇게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오일 가격이 80불대 전후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의 어떤 유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하이드 채권, 그러니까 정크본드들의 스프레드, 즉 가장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이런 정크본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약 290bp, 291bp, 즉 2.91%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보상해 줄까요? 신용등급도 낮은데 예전에 비해서 작게 보상해 주는 이유는 이런 하이드 채권, 즉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우려하진 않고 오히려 약 5.5%가 해당되는 미국 국채금리, 기준금리에다가 2.9%를 더하게 되면 약 한 8% 중반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리에 많은 투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정말로 여기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 신용 측면에서의 어떤 버블 가능성도 사실 여기서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에서 특히 실물자산에는 크게 버블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금융자산에서는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실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컨퍼런스 보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나요? 비즈니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리만 수준만큼이나 나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주가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기는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향후에 좀 상황이 좀 나빠질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을 비롯해서 내가 받고 있는 월급 대비해서 어떤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현실 경기가 나빠지는 것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채권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올라가는 금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뱅크론 펀드 같은 경우가 사실 금리 레버리지를 올려서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추가로 보상해주는 전략이 뱅크론 펀드의 기본적인 전략이 되는데요. 즉 레버리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금리를 보상해준다.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하게 되면 위로 돈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사실 2023년부터 돈이 계속 유입됐죠. 왜냐하면 그때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던데요.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처음으로 거의 주간으로 거의 평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도 그렇고 주간으로 처음으로 돈이 좀 빠졌습니다. 6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흐름 자체가 물론 백그로 펀드를 다 팔아치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둔화되었 돈이 뭐 공격적으로 빠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둔화되었거나 즉 레버리지 전략, 금융자산을 통한 레버리지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런 크레딧 버블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낮추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조금 좀 불편한 부분
좀 버블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초과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선진국 측면에서의 어떤 자금 흐름은 그동안 되게 좋았지만, 그러면 향후에 경기가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신흥국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것들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늘 색깔로 표시된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중국이 사실 2022년, 2023년에 자금 유입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이외의 아시아 지역에는 돈이 꽤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인도가 확실히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중국이 확실히 돈이 안 들어와서 상당히 고전했다. 따라서 결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2024년, 2025년에 보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런 돈이 들어오는 부분 이외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들어왔을 때에 중국이 계속 돈이 안 들어오느냐, 돈이 혹은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중국이 상당히 많이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중국 정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본시장 관련 우호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향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만큼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아시아 이머징 내에서 인도보다는 중국으로 돈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방향을 튼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2022년이나 2023년에 비해서는 돈이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신흥국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쪽은 그동안 조금 레버리지가 높지 않거나 그리고 과하게 사실 이제 버블이 좀 형성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돈이 이동된다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 중에서는 신흥국도 경기가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어떤 중국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인도를 착실하는 전략.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연두색이나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해 있는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와 같은 실물 자산에 관련돼서는 지금 버블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이런 국가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결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전략적인 측면에서, 플로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선진국에 돈이 너무 쏠렸던 거에 비해서는 좀 신흥국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지만 자금의 이동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 측면에서는 이왕이면 레버리지가 좀 높지 않은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쏠림 현상이 좀 심한 쪽으로의 어떤 주식시장 내에서의 움직임은 향후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채권 시장 내에서도 너무 과도한 크레딧에 기대해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금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사실 선진국 중에서는 레버리지를 낮추고 신흥국 중에서는 좀 이렇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 어떤 익스포저를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산군 측면에서는 이왕이면 크레딧의 리스크를 좀 낮추는 방향이 좋겠다가 저희가 향후에 괜찮아 보이는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뭐 미국 GDP 모멘텀이라든지 미국 페드의 금리나 회수에 관련된 사람들의 expectation이라든지 컨퍼런스 보드에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신흥국의 자금이 이동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타이트하게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저희가 요약을 해서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얻어맞았습니다.